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프랑스가 1870년 7월 프로이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9월 2달 후에 황제가 포로로 잡혀요. 나폴레옹 3세가. 지금 이 프로그램 맨 앞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때 그 장면, 굴욕적인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비스마르크가 있고 나폴레옹 3세가 있는데 비스마르크는 의기양양하게 딱 앉아있고 칼 차고, 나폴레옹 3세 할배는 그냥 은맥이 풀이 죽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 포로로 잡힌 그 그림이 있거든요. 검색해 보십시오. 자, 9월에 포로로 잡힌 나폴레옹 3세가 파리로 전보를 칩니다. 뚜뚜뚜뚜뚜뚜뚜. 뭐라고 전보를 치냐면, 나폴레옹의 군대는 이미 패배를 했다. 그리고 나는 프로이센의 포로로 잡혔다. 뚜루띠뚜루띠띠띠. 전보를 보내요. 파리에. 그 전보를 받아든 파리 시민들은 격분을 합니다. 뭐야? 뭐? 지금 프로이센에게 졌다고 우리가? 황제가 지금 포로가 됐다고? 야야야, 자존심 너 없냐? 황제 퇴위하라. 황제 물러나라. 그런 자존심도 없는 황제는 우리의 황제가 아니다. 퇴위하라. 나폴레옹 3세는 그렇죠, 자기도 면이 있지. 지금 프로이센에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비스마르크, 프로이센의 왕도 아니에요. 자기는 황제인데 프로이센의 총리 앞에서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기도 체면이 무너졌는지 또 파리 시내는 황제 물러나라라는 또 시위가 벌어지니까 물러납니다. 알겠다. 나 물러나겠다. 전쟁에서 졌는데 내가 무슨 체면이 있냐. 나폴레옹 3세는 이렇게 허무하게 물러납니다. 그래서 또다시 프랑스 굉장히 복잡한 나라예요. 이제 황제가 물러났지 않습니까? 또다시 임시공화국 정부가 들어서요. 아직까지 프로이센과 전쟁 안 끝났어요. 전쟁 중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참 황제가 무책임하다니까요. 아직까지 전쟁 중에 나폴레옹 3세는 물러나요. 여러분들 나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알아서 잘하세요. 나는 그냥 갑니다. 빠이빠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전쟁 중에 임시공화국 정부가 만들어져요. 프랑스에. 그러면서도 계속 프로이센과 싸우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프로이센군이 파리를 포위했네. 야, 힐레베데! 파리 라사스레카! 파리가 포위됐어, 프로이센군에. 당시 이제 임시공화국 정부 관계자들은 지금 파리가 포위가 됐기 때문에 밖에 나가야지 무슨 지원군 요청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위망을 뚫을 수가 없으니까 뭘 했냐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열기구를 타고 파리 시내에서 열기구를 타고 파리를 탈출해가지고 바깥에 가서 지원군을 요청을 해요. 당연히 실패하죠. 그리고 완전 포위를 하고 이제 보급망도 끊어버리고 하니까 파리 시민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요. 그래서 일단은 동물원에 있는 동물도 잡아먹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쥐까지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견디겠나? 그래서 얼떨결에 만들어진 임시공화국 정부 항복해요. 항복해야죠. 쥐를 잡아먹는 상황까지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림으로 남겨져 있는데 참 굴욕적입니다. 프랑스. 나폴레옹이 만든 개선문을 통과를 하면서 프로이센군이 당당하게 파리에 입성을 합니다. 그 그림 남아있어요. 딱 정했어. 개선문을 딱 집어가지고 우리 프로이센군은, 나중에 독일군이죠. 우리 프로이센군은 저 개선문을 통해가지고 파리에 입성한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가. 나중에 나치 독일의 히틀러의 독일군도 이 개선문을 통과해서 파리에 입성을 해요. 참 역사는 반복된다. 개선문을 통과해서 이제 파리에 입성을 하죠.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1871년 다음 해죠. 베르사유 궁에 다 모여요.
프로이센군과 이제 프로이센군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프로이센을 지지했던 나머지 38개의 그런 뭐 독일어 쓰는 조그만 국가들이 이제 그 지원군 형식으로 따라왔었거든요. 베르사유 궁에 들어가요. 여기가 베르사유 궁인가? 아하이 힐레베디 정말 화려하군. 똑같은 얘기예요. 베르사유 궁의 거울의 방. 루이 14세가 그렇게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그 비싼 유리로 만든 거울의 방. 베르사유 궁에서도 가장 화려한 거울의 방에서 빌헬름 1세와 비스마르크는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우리 독일 통일 선언하자라고 하면서 1871년 베르사유 궁 거울의 방에서 독일 통일 선언을 합니다. 프랑스인들에게는 최악의 자존심 구겨지는 사건이에요. 봐봐요. 지금 자기들은 쥐 잡아먹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독일어 쓰는 얘네들이 개선문 통과했죠. 1차 자존심 무너진 거예요. 또 파리의 상징이었던 베르사유 궁의 거울의 방에 얘네들이 쳐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독일 통일 선언한 거예요. 비스마르크와 빌헬름 1세가.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강화 조약이 남아있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강화 조약은 강화도에서 하는 조약이 아니라 전쟁 끝난 다음에 진 놈이 이긴 놈한테 배상하는 거 얼마 물어줄게. 이거 계약하는 게 강화 조약이거든요. 무슨 뭐 역사적으로 파리 강화 조약 등등등이 다 그거예요. 조약 내용이 굉장히 굴욕적이었어요. 일단 뭐냐면 프랑스군은 파리를 복구하는 공병대만 남겨두고 모두 프로이센으로 포로로 끌고 간다. 아니, 공병대만 놔두고 해산시킨다가 아니라 파리 복구하는 데 있는 공병대만 놔두고 나머지는 포로로 프로이센으로 끌고 간다는 내용까지 보여요. 그리고 또 프로이센의 입맛에 맞게 지금 현재 임시정부는 없애버리고 프로이센 입맛에 맞게 괴뢰 정부를 만든다까지 포함이 돼. 그래가지고 진짜로 1871년 그 1월에 이제 베르사유 궁에서 독일 통일 선언을 했거든요. 1870 다음 달 1871년 2월 28일에 프로이센 입맛에 맞는 괴뢰 정부가 프랑스에 만들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영토 일부도 프로이센에 떼줘요. 그리고 엄청난 양의 배상금도 프랑스가 프로이센에게 토해냅니다. 50억 프랑이라고 하는데 이 50억 프랑은요, 당시 프로이센에서도요, 이걸 과연 프랑스에서 갚아줄 수 있을까? 일단 그 서류에 적어놔 보자라고 적은 거예요. 일단 5억 프랑이라고 할까요? 그냥 한번 쟤네들 줄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 하나 더 붙여. 그래서 50억 프랑이라고 썼는데 프랑스가 그걸 준다고 했거든요. 정말로 몇 년에 걸쳐가지고 저기요, 일시분은 안 되고 할부 안 될까요? 할부 합시다.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나눠내요, 이걸요. 나눠내. 당연히 이거를 자존심밖에 없던 프랑스 국민들이 박수를 쳤을까요? 아니죠. 격분을 합니다. 뭐야 이거라? 지금 괴뢰 정부, 프로이센이 세운 괴뢰 정부, 우리 프랑스,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Lockdown, 5 or 6 or 1. My name is Jean Valjean. My name is Jaber. Don't forget my name. 이거를 했던 우리 프랑스 국민인데, 프로이센이 세운 괴뢰 정부도 모자라가지고 땅도 떼주고 50억 프랑도 내고 우리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어! 해가지고 노동자 농민으로 구성된 시민군이 들고 일어나요. 들자 창, 들자 낫. 그래가지고 이걸 제가 다 설명을 드려야겠죠. 괴뢰 정부를 몰아내네 시민군이요. 괴뢰 정부가 생기자마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괴뢰 정부를 몰아내요. 참 어떻게 보면 격동의 프랑스죠. 지금 이 순간이 지금
프로이센에 의해서 자존심이란 건 다 박살이 난 이 순간 괴뢰 정부가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프로이센 입맛에 맞게. 이 괴뢰 정부, 자존심밖에 없던 프랑스 시민들, 일반 노동자 평민들이 봤을 땐 절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에? 개선문 통과한 베르사유 공전에서 사인했던 이 독일, 이 힐리베디 히들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정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프랑스 혁명, 레 미제라블을 만든 그런 국가의 시민들인데 몰아내자 해서 들고 일어났는데 정말 몰아내요. 몰아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해도 아니야. 다음 달 3월 괴뢰 정부가 등장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선거래요. 3월 28일.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과 평민들이 주축이 된 이 혁명 세력에 의해서 선거가 실시가 돼서 새로운 정권이 또 탄생하는데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 밑줄 치고 별표하고 돼지고리 땡땡.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자 평민 정권이 탄생을 합니다. 지금까지 프랑스가 다 무슨 왕당파 등등이라고 하더라도 다 귀족들이고 부르주아들이고 이랬어요. 노동자, 일반 평민들은 집권을 못했거든요. 이게 1871년 3월 28일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왕족이 아니라 귀족이 아니라 부르주아가 아니라 노동자 평민 이 정권을 잡습니다. 이 정권을 파리 코민이라고 해요. 코민이 프랑스어로 무슨 말이냐면 주민자치란 프랑스어예요. 주민자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즉 파리 코민은 뭐냐면 말 그대로 주민자치 정권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프랑스 역사상 첫 노동자 평민 정권이 탄생을 합니다. 지금부터 그럼 노동자 농민들이 정말 잘 사고 손에 손 잡고 이런 시대가 오냐? 아니요. 그 괴뢰 정부 있지 않습니까? 얼떨결에 지금 파리 코민에서 쫓겨난 괴뢰 정권. 그냥 우리 정권 넘겨주죠. 뭐 좀 노동자들도 한번 정권 한번 잡아봐야 되잖아. 브라보 정권 파이팅 이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얼떨결에 정권을 빼앗긴 괴뢰 정부. 공식 명칭은 국민회의라고 하는 정권이었거든요. 지금부터는 괴뢰 정부라고 안 그러고 원래 공식 명칭은 국민회의라고 할게요. 국민회의. 당연히 왕족 출신, 귀족 출신으로 꾸며진 정부였습니다. 지금 쫓겨난 정부요. 노동자 농민에 의해서 쫓겨난 정부. 이 괴뢰 정부였던 국민회의가 쫓겨난 다음에 억울한 거죠. 야, 지금 우리 쫓아낸 애들이 누구라고? 노동자들이래, 농민이래, 평민이래. 어이가 없네. 참. 야, 우리를 쫓아낸 애들이 노동자들이라고? 어쩐지 좀 옷이 꾀지지 했어. 야, 김 귀족. 김 씨는 한국이구나. 샤를 귀족. 너 이브몽땅 귀족. 아니, 자존심 안 상하냐? 야, 우리 그냥 쫓겨나야 되는 거야? 야, 우리 안 돼. 이렇게 그냥 물러나면 안 돼. 야, 우리 쟤네도 없애자 우리. 그래가지고 국민회의. 쫓겨난 국민회의가 다시 파리를 탈환할 반격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노동자 농민 그 파리 코민 정부가 3월 28일에 탄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약 한 달 반 뒤인 5월 12일에 쫓겨난 국민회의가 다시 파리 탈환을 위한 반격을 시작을 합니다. 파리 코민도 정말 치열하게 반격을 해요. 왜? 어떻게 탄생시킨 노동자 정권인데 이게요. 이 노동자 정권 절대로 우리가 다시 저 귀족들, 왕족들, 부르주아한테 뺏길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정말 파리에서 치열한 시가전을 펼쳐요. 국민회의 군과 그다음에 파리 코민군 치열한 시가전을 벌이는데 특히 몽마르트 시가전이라고 맞아요. 지금 그 파리에는 몽마르트. 몽마르트는 여러분들 파리에도 있지만 서울 설해마을에도 있는 거 아시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목동에 오면 파리공원이 있거든요. 여러분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파리공원은
날아다니는 파리가 아니라 진짜 프랑스 파리를 이름을 딴 거예요. 파리에는 서울공원이 있고 서울에는 파리공원이 있고 교환. 이란 수도 테헤란에는 서울의 거리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이란 수도인 테헤란로가 있는 것처럼 그 몽마르트에서 정말 치열한 시가전을 벌입니다. 어린이, 여인까지 대학살을 해요. 국민회의 군이. 노동자 농민들에게 우리가 당할 수 없어. 저기 노동자 농민의 지금 아들, 딸인 것 같은데 죽여! 아빠 잘못 만난 탓이라고 해. 아짜! 대학살을 벌여요. 진짜로. 끔찍한 대학살. 몽마르트 시가전에서요. 아들, 딸, 부인이 죽었는데 파리 코민도 눈 돌아가죠. 눈에는 눈, 피에는 피, 칼에는 칼. 파리 코민도 너희들이 잔인하게 나오면 우리도 잔인하게 나온다. 정말 잔인하게 복수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국민회의 군에게 협조를 했다라고 보이면 다 죽여요. 파리 코민도. 어떻게 보면 6.25 한국전쟁 때랑 비슷해요. 뭐 한 마을이 또 국군이 들어오면은 인민군 부역했다고 죽이고 인민군이 들어오면은 또 국군 부역했다고 죽이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파리 시내 한복판에서요. 파리 여행을 뭐 지금은 갈 수가 있죠. 또 가시면은 샤크레 퀴르 대성당이라고 있어요. 몽마르트에. 몽마르트 언덕 보면은 큰 성당 하나 있거든요. 이름은 샤크라는 가수고 샤크레 퀴르 대성당이 있는데 그 대성당은 지금 이 몽마르트 시가전에서 학살당한 뭐 양측 다 몽마르트 시가전에서 학살당한 일반 시민들을 추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성당입니다. 자, 5월 28일 이 시민군, 파리 코민 시민군이 거의 완전 진압이 되는데 이제 파리 시내에 보면요. 혁명 투사의 벽이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벽이냐면 파리 코민 희생자를 추모하는 벽인데 페르 라세르라는 묘지가 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 혁명 투사의 벽이라고 파리 시내에 있는데 뭐냐면 마지막으로 그 대항을 하던 파리 코민 전사들 한 몇백 명이 된다고 하거든요. 최후의 저항을 합니다. 최후의 저항을 해요. 한 200명 정도가. 그런데 살아남은 이 그 파리 코민 전사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페르 라세르라는 묘지의 벽에 일렬로 세워놓고 다 총살로 처형을 시켜요. 일렬로 벽에 세워놓고 그 벽에 딱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라는 그 석판 하나 꽂아놨거든요. 그 벽이 바로 코민 희생자 추모의 벽입니다. 다시 쫓겨났던 괴뢰정부 국민회의가 파리를 장악을 해요. 맞습니다. 파리 프랑스 역사상 처음 노동자 농민 정권이었던 파리 코민은 이렇게 일렬로 세워놓고 다 일제히 총살을 시키면서 끝이 납니다. 이제 어떤 타임이냐? 대숙청의 시간인데 쫓겨났던 귀족, 왕족, 부르조아의 국민회의 정부 다시 이제 파리를 차지하면서 다시 정권 잡은 거예요. 대피해 숙청을 벌이는데 파리 코민과 조금이라도 관련됐다는 시민들 다 끌고 와가지고 다 처형을 시켜요. 얼마를 처형을 시켰는지 아십니까? 무려 3만 명을 총살시켜요. 3만 명. 너 파리 코민, 너 좌파지, 너 사회주의자지, 너 시민이지, 너 농민지, 다 끌고 와요. 다 끌고 와. 딱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와 똑같은 일이 파리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져요. 이때부터 파리 코민이 무자비하게 탄압받으면서부터 프랑스가 좌우 대립이 엄청 심하고 그때부터 파리는 좌파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그때부터 생겨요. 저항하면 파리잖아요. 이 프랑스 근대사까지 지금 준비는 하고 있지만 파리 68 혁명이라고 있었거든요. 1968년도에 일어난 좌파 혁명. 하여간 모든 저항하는 혁명은 이퀄 파리예요. 그때부터 파리는 좌파의 도시의 이미지가 박혀버렸는데
자, 일단 집권을 한 국민회의, 다시 집권한 국민회의 정부는 파리 코민을 진압한 후에 1875년에 새로운 헌법을 만듭니다.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매미같이 허물을 벗고 약간 포장할 필요가 있잖아요. 국민회의이지만 새 헌법을 만든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어요. 국민회의지만 우리도 뭐 똑같지 않습니까? 무슨 당이 이름 바꾸고 다른 당인 것처럼 하는 것처럼 특정 정당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도 국민회의가 새 헌법을 만들고 새로운 공화국을 짠짠 탄생을 시켜요. 그것이 바로 제3공화국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50, 60, 30 하지 않습니까? 1875년에 국민회의가 새로운 헌법을 만든 다음에 제3공화국을 탄생시키는데, 자, 이제부터 이 공화국을 탄생시킨 제3공화국이 우리 확실하게 이제부터는 뭐 3만 명 학살시킨 건 학살시킨 거고, 이제부터 확실하게 우리 본격적인 공화국 한번 진짜 만들어보자. 이제 더 이상 왕 나오면 안 돼. 해요.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약간 뭐라고 할까, 탄생은 좀 잔인하게 탄생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좀 잘해요. 첫 번째로 뭘 하냐면 의무교육을,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첫 번째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할을 축소시켜요. 그러니까 재정 분리를 시켜요. 국가 통치와 종교는 하나가 되면 안 된다. 신부님 이제 가셔가지고 묵주나 돌리시죠. 에? 이제 나라 통치는 우리 일반인들이 합니다. 아시겠죠? 교회 가셔가지고 미사만 드리세요. 교회 역할 축소. 그리고 공식적으로 헌법에 뭘 명시하냐면 1789년 바스티유 감옥 박살낸 거 기억나시죠? 그때부터 프랑스 혁명 시작됐었습니까? 공식적으로. 1789년 첫 혁명 후에 생겼던 공화정부를 승계한다! 라고 헌법에 명시를 해버려요. 우리나라가 헌법이 상해 임시정부를 승계한다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 바스티유 감옥 이 점거할 때 불렀던 노래가 그거지 않습니까? 라 마르세예즈라는 노래. 그거. 진짜 끔찍해요. 여러분 가사 보시라니까. 피가 뭐 난자하고, 야. 북한 국가는 명함도 못 내민다니까요. 굉장히 잔인한 노래였거든요. 바스티유 감옥 박살낼 때 불렀던 그 노래. 그 바스티유 감옥을 박살냈던 그 혁명의 시작을 우리가 승계한다라고 헌법에 명시하다 보니까 박살내자 피를 흘리자 했던 그 라 마르세예즈가 이때부터 프랑스의 공식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바스티유 감옥을 박살냈던 7월 14일 기억나시죠? 7월 14일이 이때부터 제3공화국 때부터 프랑스의 공식 국경일이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프랑스 가면 7월 14일만 되면은 뭐 혁명 기념일이라고 뭐 지금 해요. 이때부터. 자,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가지고 1889년 어떤 해일까요?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프랑스 혁명 100주년이잖아요. 1789년에 바스티유 감옥 무너졌고 세월이 흘러서 지금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인데 뭐 없냐 우리? 야 100일도 연인들끼리 100일도 원테이블 레스토랑 가가지고 촛불 켜고 하는데 요즘도 원테이블 레스토랑 있나 모르겠네. 저 때만 하더라도 제 연애할 때만 하더라도 꽤 있었는데 100주년인데 뭐 없냐? 그때 딴딴 제가 좋은 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봐. 뭐 만들 건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뭔가 탑을 만들어요. 쇠로. 그 사람 이름이 구스타프 에펠. 이거 맞습니다.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구스타프 에펠이 만든 것이 바로 에펠탑입니다. 에펠은 사람 이름이죠. 자, 그런데 지금 착착착 스텝 바이 스텝 잘 흘러가는 것 같이 보였으나 프랑스 제3공화국의 최악의 사건이 하나가 터져 버려요. 무슨 사건이냐면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터집니다. 아마 프랑스 근현대사에서 나폴레옹 다음으로 유명한 인물이 아마 드레피스일 거예요. 제가
팔레스타인 편에서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이 드레피스 때문에 결국 나비 효과가 일어나서 탄생한 게 지금의 이스라엘이란 나라예요. 자, 당시 프랑스를 들었다 놨다 했던 드레피스 사건이란 무엇인가 봅시다. 때는 1894년. 어디선가 많이 듣던 그런 해가 아니었습니까? 1894년은 우리나라에서는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난 해고 또 청일전쟁이 발생해가지고 청나라가 박살이 난 그런 해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해가 1894년이지 않습니까? 이때 조선은 실질적으로 일본 식민지가 되던 1894년 파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드레피스라는 이름의 유대인 프랑스 장교가 있었어요. 원래 민족은 유대인이지만 프랑스 국민이고 프랑스 말 쓰고 프랑스 군인이에요. 드레피스가요.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1894년 9월에 프랑스 국방부의 내부에서 누군가 기밀 문서를 몰래 빼내서 파리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 넘겨줬다. 이게 들통난 거예요. 이게요. 당시 프랑스 입장에서는 독일은 원수예요. 원수겠죠. 기억 안 나십니까, 여러분? 개선문 통과했죠. 애들이 비스마르크가. 또 저기 어디냐, 베르사유에서 굴욕적인 독일 통일 당했죠. 독일 원수예요, 지금. 프랑스의 원수. 근데 어느 놈이 프랑스 국방부에 몰래 기어 들어와가지고 기밀 문서를 빼가지고 파리에 있던 독일 대사관에 넘겼다. 발칵 뒤집힌 거야, 나라가. 잡아. 어느 놈인지 잡으라고. 잡아.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프랑스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유럽 대륙 전체에서 다 공공의 적이었어요. 왜? 예전부터 일단 유대인들은 이 대접을 못 받은 것이 뭐냐면 로마 시대 때부터 방황을 했거든요. 유럽 대륙 전체를. 왜냐?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첫 번째,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로마가 처형을 시켰지만 실질적으로 죽인 건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 죽인 민족이다. 두 번째, 성경에서 죄악이라고 남아있는 고리대금업을 하던 그런 민족이다. 대충 이것 때문에 싫어했어요. 당연히 이제 프랑스에서도 유대인이 공공의 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프랑스가 이렇게 유럽의 동네북이 된 거는, 그리고 이렇게 혼란을 겪은 것은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을 해서 그렇다. 고리대금업 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건 아닌데 왜 그게 고리대금업 때문이에요. 모든 핑계는 다 고리대금업으로 다 간다니까. 히틀러가 1차 대전에 독일이 진 이유도 유대인이 고리대금업을 해서 그렇다고 얘기하고, 또 2차 대전 일으킨 다음에 또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대학살한 것도 고리대금업 때. 고리대금업 너씨 앤 박씨,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고리대금업을 제가 찬양을 하는 건 아니지만 고리대금업이랑 프랑스가 약해진 거랑 뭔 상관이냐고. 하필 그때 드레피스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근현대 프랑스를 들었다 놨다 해버린 사건인데 근본적으로는 왜 발생했냐면은 1871년에 독일어 쓰는 애들이 우르르 베르사유 궁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거울의 방에서 독일 통일 선언했잖아요. 비스마르크와 빌헬름 1세가요. 빌헬름 1세가. 프랑스는 자존심 빼면 없는 나라인데 그 무너진 자존심. 그 이후에 독일은 정말 프랑스의 원수가 됩니다. 어떻게 쓰든지 독일에게 복수, 또 복수. 칼을 갈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터진 사건이 이제 드레피스 사건인데, 잠깐만 다시 복습을 해드리면은 1894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났던 그 해, 프랑스 국방부 내부 누군가가 프랑스 군 기밀 문서를 빼내가지고 프랑스 파리에 있던 독일 대사관에 넘겼다.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드레피스라는 현직 유대인이지만 현직 프랑스 국적의
장교, 프랑스군 장교가 배후로 지목이 돼요. 그리고 나는 결백합니다. 내가 무슨 왜 내가 왜 독일에게 그런 기밀 문서를 넘긴단 말입니까? 조용히 해! 넌 유대인이잖아! 네? 유대인이 그거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하여간 공정한 재판도 안 받고 공정한 조사도 안 받고 네가 프랑스의 기밀을 훔쳐갔어. 드레피스 너가! 이렇게 돼요. 당시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한 2000년 동안 유대인은 유럽에서는 그냥 공공의 적이었어요. 안 됐다고나 할거나 어쨌든 간에 필체 하나 비슷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봐! 이 비밀 그 문서 서로 주고받을 때 인수인계했던 그 사인했던 그거 이 사인 너 드레피스 너 사인해봐. 하나도 안 비슷했다고 해요. 비밀 문서에 나와 있던 그 사인과 드레피스가 있던 사인 비교를 해봤는데 누가 봐도 아니야 이거. 근데 재판정에선 맞네. 필체 딱 맞네 이거. 야, 이 완전 붕어빵처럼. 와우. 심지어 전문가들도 나가서 증언을 했어요. 저기요, 이거 필체 다른 필체인데요. 야, 전문가 바꿔. 다른 전문가가 와서 아니 이거 아닌데요. 야, 바꿔. 결국엔 똑같다라는 말 나올 때까지 보니까 맞는 필체네요. 그쵸? 맞죠? 드레피스 필체랑 거기 있는 필체랑 비밀문서 필체랑 맞죠? 예, 맞습니다. 끌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현직 장교잖아요. 드레피스가 망신을 주기로 작정을 해요. 프랑스 군 당국이. 어떻게 하냐? 연병장, 군사학교 연병장에 장교들을 싹 다 모아놓고 공개 장소에서 드레피스를 걸어오게 한 다음에 모든 장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계급장을 떼버려요. 팍! 드레피스 어깨에 있는 계급장 떼고, 당시에 이제 프랑스군 장교들은 다 이제 그 형식적이나마 그 허리에 칼을 다 차고 있었거든요. 칼 빼요. 칼 뺀 다음에 모든 장교들이, 동료 장교들이 보는 앞에서 빡! 칼을 부러뜨려 버립니다. 공개 망신이죠.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프랑스 장교들은 드레피스를 향해서 다 일제히 야유를 퍼부었다고 해요. 이 매국노, 어쩐지 유태인들을 믿으면 안 되는데, 재판을 대충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요.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몇 년 땅땅땅 선고 나온 줄 아십니까? 무기징역. 무기징역에 어디로 수감을 보내냐면, 대서양에 보면 그 프랑스령에 기아나라는 땅이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 잠깐 퍼즈 하시고 지도 한번 보실까요? 자, 대서양의 프랑스령, 프랑스 땅이죠. 기아나란 보이죠? 남미에 있어. 남미 북쪽이에요. 기아나라는 그 프랑스령 영토, 그 앞바다에 악마의 섬이라고 있어요. 악마의 섬. 이 악마의 섬이 영화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섬인 게 뭐냐면,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빠뿅, 너 정말로 여기 도망 나갈 거야? 여기서 나가면 죽어야, 빠뿅. 힙합 빠삐용이 아니라 빠삐용이 실제로 갇혔던 섬 있죠. 영화 보면 그 섬이 악마의 섬이거든요. 프랑스령 기아나 앞바다에 있는 악마의 섬. 한 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온다는 그 섬에 드레피스를 보내버린 거예요. 너 거기서 죽어라. 이게요. 와, 이게 1894년의 일이었거든요. 우리가 동학 농민혁명 일어나고 청일전쟁이 일어난 그 해. 그로부터 2년 후 1896년에 진범이 나와요. 진범. 진짜로 독일의 정보를 돈 받고 넘긴 다른 진짜 진범이 나와요. 진짜 간첩은 에스테라지라는 인물이에요. 그렇게 돈을 펑펑 썼대요. 파티 오늘 밤 나와 함께 파티 하하. 돈을 펑펑 쓰니까 당연히 파산을 했겠죠. 여기에 독일이 딱 접근한 거예요. 에스테라지가 돈을 펑펑 쓰고 지금 파산 직전이라고 하니까, 어이, 에스테라지 돈 필요하지? 우리 독일이 돈 줄 테니까 너희 프랑스 정보 조금만 넘기는 거 어때?
이래가지고 파산 직전인 에스테라지가 돈이 필요하니까 독일 정부로부터 돈 받고 프랑스 기밀 정보를 넘긴 거예요. 이게 밝혀져요. 재심을 당연히 요구를 했어요. 드레피스도 봐요. 여기 악마의 섬인데 나 지금 억울하게 갇혀 있습니다. 진범 잡혔다며. 재판 다시 하자고요. 근데 법원은 무시해버려요. 왜? 당시 판결엔 문제가 없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진범이 나타났는데 지금. 근데 그 프랑스 여론도 약간 안 좋게 흘러가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프랑스까지 법원이 지금요. 야,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하도 그렇지 저거 드레피스 너무 불쌍한 거 아니야? 아, 진범 나왔다며. 에스테라지라고. 근데 아직까지 그 드레피스는 저 악마의 섬에 갇혀놓고 바퀴벌레 주워 먹고 있다고 하는데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1898년에 군사법원이 다시 재판을 합니다. 에스테라지 잡아와서 진범 재판을 해요. 근데 결과가 뭔 줄 알아요? 에스테라지 피고 무죄! 에? 지 입으로 얘기했는데 지가 진범이라고? 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왜냐? 당시에 군 법원의 논리는 이거예요. 프랑스군은 절대로 오류가 없다. 무오류. 자기가 무슨 김일성이야? 프랑스군은 절대 오류가 없다. 무오류. 그리고 프랑스군의 명예는 곧 프랑스 국가의 명예다. 그래서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여론 격분합니다. 이건 해도 너무한다. 우리 프랑스가 언제부터 이런 삼류 국가가 됐냐? 이거는 나도 유대인 싫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특히 이제 프랑스 지식층에서 들고 일어나요. 이거는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그 중에서 당시 이제 프랑스의 지성을 대표했던 에밀 졸라. 발음 잘하셔야 돼요. 어감은 굉장히 안 좋지만 사람 이름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조를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어머니를 졸라! 에밀 졸라가 아니라 사람 이름인데 나는 고발한다 라는 글을 써요. 나는 고발한다. 지금 프랑스는 미쳐 돌아가고 있다.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반유대주의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 고발을 해요. 이런 식으로 프랑스 지식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했는데 아이고 여기 또 겁먹을 프랑스 군부가 아니죠. 프랑스 군부는 아이고 무서워. 에밀 졸라 무서워. 아이고 나를 고발한다. 고발하세요. 아이고 무서워가 아니라 고발할 테면 해봐요. 에밀 졸라 씨 하면서 에밀 졸라를 군 명예훼손죄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1년형을 땅땅땅 선고를 해버려요. 와우. 여기에 격분을 한 에밀 졸라는 그냥 영국으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이딴 나라 난 못 산다. 야, 궁금하시죠? 다음 얘기. 방금 하려고 하다가 내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내일 뵙겠습니다.